보시면 brittle fracture 그리고 ductile fracture, 그러니까 단단한 아이들이 파괴되는 것과 약간 좀 말랑말랑한 아이들이 파괴되는 어떤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늘 오늘 얘기해 볼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재료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저렇게 철이 다른 온도에서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음, 들어서 80K라고 하면은 거의 영하 한 200도. 20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는 저렇게 스틸을 구부러뜨리게 되면 저런 식으로 딱 클리어하게 파괴가 되는 어떤 형상을 보여주게 되고, 만약에 실온이 이제 300K, 즉 실온에서 이제 이것들을 파괴하게 되면 저렇게 많은 변형을 일으키면서 파괴가 된다. 음, 그래서 약간 엿가락처럼 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온도에서도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파괴에 있어서, 그다음에 재료 자체에 의해서도 파괴 형상이 다를 거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제 뭐 자동차 파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뼈가 이제 부러지는 거라든가 이런 게 워낙 또 많이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내용을 좀 더 제대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스케일에서의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파괴 역학이라고 치면은, 파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치면 먼저 연속체 역학이라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매끄러운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배 방정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푸는 컨티뉴엄 플라스티시티라고도 하는데, 이 연속체 역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음. 더 작은 단위에서, 원자 단위에서 어떤 재료의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라는 분자 동력학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재료의 파괴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음. 더 작은 스케일에서의 공부를 위해서 이것들을 원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케일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파괴에 대해서. 라는 걸 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실 부서지는 거라고 하면은 일반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컨티뉴um 플라스티시티 연속체 역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밀리미터 스케일이라든가 뭐 센티미터 스케일이라든가 뭐 맞습니다. 마이크론 스케일이라든가 이 정도는 이제 연속체 역학, 연속체라는 게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이걸 잘게 연속된 어떤 엘리먼트 요소로 이제 쪼개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제는 뭔가 조금씩 더 복잡해지고 더 작아지고 나노 스케일의 어떤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얘가 뭐 철이 됐든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 됐든 어쨌든 분자 혹은 원자로 이루어진 어떤 군집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부터 더 복잡하고 더 미세한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퀀텀 메카닉스까지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이쪽 오른쪽에서 보시면 요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원자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건가 보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원자 하나하나가 이제 저렇게 재료에 파단되는 어떤 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음, 아마 저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원자들은 뭐 에너지가 높다거나 좀 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박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스케일에서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특히 여기서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의 시뮬레이션이 앱 이니시오라고,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원자, 이 같은 경우는 원자 몇십 개가 한 개예요. 풀 수 음, 있는 원자의 개수가. 음, 그래서 엄청 작은 스케일에서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통 계산하는 게 앱 이니시오 칼큘레이션이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그래도 원자 단위에서는 계속 추적을 하지만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고전 역학을 사용해서 원자들이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보는 게 아토미스틱 스케일, 아토미스틱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저 중간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좀 더 단위가 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티뉴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음, 여기서는 뭐 페이즈 필드라는 모델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하죠. FEM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위가 있고,
서로가 사실은 협력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은 x축이 length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length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타겟 물체의 이제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매크로스코픽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조금씩 작아질 때마다 이제 continuum 그다음에 atomistic, 그다음에 ab initio 이렇게 되는 거고 이 ab initio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처음 보는 단어고 이게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라틴의 느낌으로 보면은 이제 from the beginning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에서부터 아주 이 최초의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작은 그렇기 때문에 accurate 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좀 인텐시브한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무슨 타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y축이 어떤 타임일까요, 박사님? 타임이 더 위쪽에 있는 시뮬레이션일수록 더 넓은 단위의 시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앱 이니시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봤자 나노세컨드가 그렇죠.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토미스틱 같은 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시간을 올릴 수 있게 되고 밀리세컨드나 그렇죠. 컨티뉴um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대 뭐 세컨드, 미닛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연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게 내가 원하는 어떤 스케일, 타임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랭스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적절한 목적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그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이 즉 아토미스틱 레벨 쪽으로 하면 중간쯤에 있는 요 레벨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피코 세컨드 뭐 길면 나노 세컨드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뭐 이거 알면 중요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컨티뉴um 메카닉스라든가 매크로스코픽 같은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뭐 10초, 100초 이런 식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작은 단위의 어떤 뭐 요소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갖고 있는 타임 스케일, 시간적인 어떤 그 길이는 굉장히 짧다. 그래서 이제 뭐 나노 세컨드보다 더 작은 뭐 피코 세컨드, 펜토 세컨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타임, 어떤 시간에 대한 길이가 길어지고 랭스가 길어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랭스가 길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좋은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좋은 재료를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다양한 멀티 스케일이라고 하죠. 이런 스케일이 모든 영역에 있었을 때 잘 각각 이해해서 좋은 재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백사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재료의 파단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지금 논문을 위해서 지금 배경 지식을 쌓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네. 저희가 두 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First Principle Calculation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비 이니시오 calculation,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재료의 거동을 푸는 그런 하나의 시뮬레이션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원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고전역학을 사용해서 푸는 그런 시뮬레이션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지배 방정식이 적혀 있는데 두 가지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First Principle Calculation 양자역학을 사용해서 푸는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배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있죠. 이제 저 밑에 있는 VASP라고 하는데 저 프로그램이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좀 간략화한 식을 풀 수 있게 도와주는 방정식인데 저기 보시면 이제 사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전자의 파장을 결정하는 방정식이에요. 전자의 파동성을 결정하는 방정식이고 저희가 많이 들었었던 그 양자역학의 그 복잡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원자와 전자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저렇게 지배 방정식을 풀고 에너지와 힘을 구하는 게 이 DFT calculation 혹은 이제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존역학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처럼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자 하나하나가 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자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원자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스프링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뭐 힘 방정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저렇게 푸는 거고요. 여기서는 전자는 무시가 돼요. 전자는 항상 안정화돼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전체 그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고 치면은 그 에너지의 그레디언트 값, 기울기 값이 힘이 되고 힘을 알고 질량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V 다시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반대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속도도 구할 수 있고 원자의 어떤 상태, 위치 상태를 알고 있고 힘과 에너지 그리고 속도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몰래큐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시뮬레이션 하나의 종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정식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음, 근데 그 방정식을 보통 이제 이 분야에서는 클래시컬 포텐셜 혹은 포스 필드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원자 하나하나가 주위의 원자들과 어떻게 반응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방정식 자체가 보통 양자역학의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차용을 해요. 음,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둘 시뮬레이션 어쨌든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특히나 이제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파동성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서 물체의 거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물리학에서 쓰는 지배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강체 혹은 구의 입자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 이제 F는 ma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제 U라고 하는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 곱하기 거리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해서 가속도로 나타내면은 그 잠시만요. 힘 곱하기 거리를 미분을 하면은 힘이 되고, 잠시만, 이게 힘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사고로 힘 곱하기 거리를 하니까 힘이 되고. 자, 이거 한번 잘랐다 다시 할게요, 박사님. 한 번만 깔끔하게 네네네.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U라고 하는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던 일이라는 개념이고,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하면 이제 거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힘 곱하기 거리에서 이제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즉 다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너지 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힘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 입자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이용하면 결국은 힘은 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알고 있고, 가속도를 알고 있고, 뭐 시간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 위치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물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메커니즘인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요 에너지를 어쨌든 알아야 뭐 미분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미분을 때리려면은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어떤 이웃과 접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서 우리가 이제 뭐 퀀텀 메카니스라든가 DFT라든가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왔던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차용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왼쪽에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베스프라든가 오른쪽에 있는 뭐 일반적인 물리 방정식을 통해서 푸는 뭐 램스와 같은 몰레큘러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잘 연구해서 폴스 필드 같은 어떤 그 에너지 값들 정확하게 얻어내고, 그 얻어낸 에너지 값을 잘 미분해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MD를 이제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폴스 필드 어디서 갖고 왔냐, 네가 지금 적용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 값을 규명하는 게 과정이 있었냐, 이걸 쓰는 게 적절하냐라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에너지 폴스 필드까지도 이제 직접 구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재미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재료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VASP라든가 램스 같은 거를 한번, 바스프나 램스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음, 예를 들어서 왼쪽에 저 네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저 뭔가 구슬이 들어가 있는 어떤 박스 같은 그림이 네네. 그리고 화살표들이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사용했던 결과인데 어 원자들이 저렇게 박스 안에 있고 저 박스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정말 무한히 있는 어떤 원자들의 모임 중에서 하나를 톡 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퀀텀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린 거예요, 음, 실제로. 음, 음, 바스프나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럼 뭐가 결국에 나오냐면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저 파티클들, 원자들의 에너지의 합이 나오고 음, 그다음에 각각의 힘이 나와요. 왜냐하면 왜 음, 힘이 나오냐면 제가 저 원자들이 약간씩 이렇게 뿌려트려 놨거든요. 실제 음, 위치, 원래 음, 위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다 보니까 저렇게 다른 식의 힘이 나오게 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에서 구할 수 있는 이 force field나 포텐셜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돼요. 좋네요. 좋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받아내고 그 포텐셜을 가진 거를 이제 뭐 활용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네 개가 답안지예요. 음, 이제 우리는 force field나 포텐셜, 하나, 그러니까 둘,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어떤 에너지의 장을 만들 건데 그 만들어진 에너지의 장이 저 힘과 에너지를 따라야 해요. 최대한.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은 네 개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포텐셜이나 포스 필드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에너지 장을 바이오나 폴리머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본디드 포텐셜 혹은 본디드 포스 필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념을 살짝 알려드리면 이 특히 이제 카본과 카본 그러니까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렇게 위에 식이 있는데 본드 포텐셜이라고 하나의 가상의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자 세 개가 있으면 그 세 개 사이에 각도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네. 각도를 알고 있으면 저렇게 왼쪽에 2분의 1 K 세이라 그다음에 세이라 마이너스 세이라 G로 스퀘어 해가지고 또 에너지 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세 개의 앵글이 어떤 특정한 값에 있을 때만 이 에너지 값이 가장 낮아지도록 네. 고정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앵글 스프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토션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토션 스프링을 써서 네 개의 원자를 저렇게 도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폴리머나 프로틴 같은 단백질에서 많이 쓰이는 포스 필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자장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저런 식으로 뭐 쿨론 포텐셜, 레노존스 포텐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포텐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하냐면 여기서 각각의 저 뭐 본드, 앵글, 토션, 레너드 존스 저런 것들의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튜닝을 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만든 어떤 인공적인 포텐셜이 저 왼쪽의 양자역학의 시뮬레이션과 겹치도록. 음. 그게 목적인 거죠. 이거 어렵죠. 뭐 근데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어쨌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거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면 힘이 나오고 힘을 이제 다시 미분하고 하면은 이제 거리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가속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물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데 왼쪽에 우리가 이제 답안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요걸 보는 거죠. 우리가 요 만약에 물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물리를 공부하셨으면은 2분의 1 kx 제곱이 지금 요 식이입니다. 그게 이제 ij라고 하면은 1부터 100까지 뭐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막 1, 1, 1, 2, 1, 3, 2, 1, 2, 2,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결합됐을 때 걔네들 사이에서의 본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이렇게 일렬로 구성되어 있는 스프링도 있지만 이렇게 밴딩하는 스프링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앵글 밴딩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톨션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대표적인 bonded interaction이라고 하는 어떤 파라미터 값을 구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자기하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전자 포텐셜이라든가 이 전하의 차이에 따른 어떤 힘, 그다음에 이제 반데르발스 힘과 같이 붙어 있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 레날존스 포텐셜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래서 bonded interaction과 non-bonded interaction을 둘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물체의 에너지를 총적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 네 개의 답안지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요, 박사님? 제가 그거를 좀 예를 확실하게 갖고 들어서 싶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있는 그 모델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살짝 흩뿌려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용자의 어떤 취향 같은 거예요. 네, 결국에는 폴스 필드로 넘어와서 내가 어떤 원자들이 연결돼 있을지, 혹은 어떤 원자들이 어, 본드 스프링으로 연결이 돼 있을지, 앵글 스프링으로 연결이 돼 있을지 제가 정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본드나 앵글에 따라서 제가 흩뿌려 놨었기 때문에 살짝 이제 변형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거에 맞춰서 힘도 구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네, 오른쪽에 저 스프링 방정식들을 사용하면. 네, 그래서 힘을 구했을 때 그 힘이 저 왼쪽에 있는 답안지의 저 힘, 그러니까 뭐가, 화살표들과 거의 일치하게끔 최대한 피팅을 하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그거만 조금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이 IJK라고 하는 세 개는 아니지만 요거를 한번 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뭔가를 흩뿌려 놨고 걔네들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요 K는 알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상수값도? K 값도 제가 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처음에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음,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저기 보면 KIJ도 있고 네, K세이라도 있고 밑에 네, 보시면 그다음에 뭐 밑에 보면 VN도 있네요. 다이헤드럴이라고 포션 스프링 관련된 상수. 네, 저 여기도 있죠. 상수들을 한 번에 정하는 거예요. 한 한꺼번에. 번에 예. 한 번에 정했는데 정하고 나면 저희가 모든 게 다 정해지면 원자들의 위치에 따라서 폴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도 네, 구할 수 있고. 왜냐면 난 이제 폴스 필드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혹은 뭐 장난감이라고 불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힘과 에너지를 모두 구할 수 있는데, 그 딱 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트가, 파라미터의 세트가 에너지와 힘을 구했을 때 저 왼쪽에 네 가지 답안과 거의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 함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서 요 K라든가 V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튜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최대한 맞게끔 튜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파라미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어떤 그렇죠. 물체의 거동을 이해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세트가 정해지고 왼쪽에 있는 답안지를 모두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게 오늘 설명할 논문이랑 이어지긴 하는데, 저 왼쪽에 답안지라는 게 커버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오른쪽에 파라미터들만으로 예를 들어 수백 가지의 어떤 샘플들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파라미터, 저 폴스 필드가 잘 작동하고 재료의 거동을 잘 파악할 수 있구나. 음, 이걸로 이제 재료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다. 좋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 논문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쨌든 슈레딩거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퀀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 고전 뉴턴 법칙을 기반으로 한 MD 시뮬레이션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가 퀀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포텐셜을 결정해서 뉴턴 법칙에서 그 포텐셜을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 혹시 다음 장 소프트웨어 넘어가기 포텐셜 전에 해야 되나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네. 예, 이거 한번. 왜냐하면 그 제가 본드를 통해서 폴스 필드랑 포텐셜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위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고, 네,
실제로 금속에 사용되는 force field나 포텐셜은 저렇게 본디드 포텐셜을 잘 안 써요. 훨씬 다른 완전 다른 종류의 포텐셜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스틸린저 웨버라고 저렇게 SW 포텐셜인데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건 좀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함수가. 결합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폴리머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본 체인이라고 하죠. 그 공유 결합이 돼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금속을 생각해 보시면 자유전자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본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가 물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본드 포텐셜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게 크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틸린저 웨버 포텐셜이라고 이렇게 그 여기 보시면 사이 2랑 사이 3라는 저렇게 각 텀이 있는데 각 텀은 이제 서로 원자들 간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거나 혹은 뭐 앵글과 서로 다른 원자들 간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좀 이제 금속의 파단 아까 이런 걸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료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세라믹 같이 또 도자기라든가 그 유리 같은 재료가 있고 뭐 돌멩이 이런 재료가 있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틱 같은 또 재료도 있죠. 근데 또 금속이란 재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합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맞는 포텐셜 혹은 식을 정해줘야 되는데 오늘 해볼 맞습니다. 거는 요 SW 포텐셜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 혹은 메커니즘 혹은 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스틸린저 웨버 포텐셜을 오늘은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설명을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와요. 이 포텐셜 업계에도. 그래서 이전에는 다 저희가 미리 세팅된 값을 가지고 어떤 정해진 이퀘이션을 수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구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2015년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뉴럴 네트워크나 머신러닝을 많이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쪽 분야도 저런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물체의 어떤 원자의 에너지와 힘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자 저렇게 원자가 가지런히 정렬돼 있는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저 중간에 알파라고 적혀 있는 저 원자의 힘과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알파 근처에 있는 원자들이 저렇게 R컷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범위를 만들고 그 안에 한 뭐 지금 대충 봐서는 10개 넘게 원자들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원자들 간의 거리, 앵글 뭐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토션 스프링 같이 저 스프링 어떤 개수들을 뽑아내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디스크립터라고 그러는데 이 원자가 어떤 주변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나온 숫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나온 숫자들만 보면 이 원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딱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숫자들이 여러 가지 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어서 5개를 뽑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5개를 머신러닝의 인풋 레이어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레이어가 있고 저렇게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레이어를 지나고 두 번째 레이어를 지나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어떤 W 개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 계산이 돼서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원자의 에너지잖아요.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저 계산들 리니어 리그레션 선호형 방정식 계산들을 미분하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에너지 관련된 텀이기 때문에. 네, 다 에너지 관련된 텀이기 때문에 저걸 전체를 그냥 미분해 버리면 힘 세 가지 힘이 나오는 거예요. X에 대한 힘, Y에 대한 힘, Z에 대한 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어쨌든 몰레큘러 다이내믹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에너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미분을 하면은 힘 또는 가속도 또는 속도 위치가 나오기 때문이고 결국 그 에너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퀀텀 시뮬레이션 같은 거 돌렸는데 요즘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뭔가 에너지를 구하는 시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거를 보여주신 것 같고 제가 맞습니다.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물론 네, 5개가 예시겠지만 이게 네네. 결국 여기서 지금 이 R컷이라고 하는 이 컷오프 레이쇼 우리나라 말로 뭐 하면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요 에어리아죠. 범위, 이 범위죠. 이 범위. 범위 네, 안에 있는 게 뭐 아톰들이 뭐 몇 개 있습니다. 뭐 입자들이. 네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5개가 뽑아져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 하나 아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냥 임의의 5개를 뽑아낸 건가요, 일단은? 여기서는 상당히 간략화돼서 그쵸? 표현됐는데 실제로는 5개가 아니고 훨씬 많아요. 그쵸. 훨씬 많겠죠. 막 그게 그래, 그럼 예, 그게 네. 에너지라는 거죠. 그것도 어쨌든. 그게 뽑아낸 게 뭐냐면 원자들 사이의 거리 예. 혹은 앵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라미터군요. 일종의. 네네네네 아, 일종의 그 로컬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주변 어떤 분위기의 어떤 스트럭처를 파악할 수 있는 음, 값인 거죠. 계량할 수 있는 음. 값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개팅을 나간다고 했을 때, 아, 야, 상대방이 어떤 분이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어때? 그 사람은 뭐 키가 몇이야? 그 사람은 무슨 직업이야?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렇죠, 개략적으로 그렇죠.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와 맞죠. 마찬가지로 아토믹 컨피규레이션에서 보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입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얘네들의 거리가 몇이냐, 앵글이 몇이냐, 뭐 온도가 몇이냐 네네네. 이런 파라미터들이 쭉 있는 거고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포텐셜을 알고 싶은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딥러닝을 써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값을 구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이제 머신러닝이 재료의 이해까지도 이렇게 쓰이는 게 참 너무 많이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일반 사람들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AI, 머신러닝 이러면은 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LLM 뭐 이런 거 그렇죠. 막 보면서 막 아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은 뭐 어디에도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의 적용이 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고 좋았다고 느껴지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네, 이제 사전 PPT에서는 마지막 장인데요. 머신러닝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한 몇 년 후에 2018년, 17년도쯤에 이제 아이디어를 또 내기 시작해요. 그때는 네. 뭐가 유행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가 나왔냐 하면 어쨌든 원자가 저렇게 미키마우스처럼 물 분자라고 치면 H2O가 저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 하러 저렇게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처럼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인풋 값을 다 계산을 해서 막 전체 값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분야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원자들 간의 사이를 노드와 엣지 그러니까 점과 선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 물 분자가 저렇게 MD 스냅샷이라고 적혀 있는 왼쪽에 저 물 분자들을 노드와 점과 선으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V1, V2, V3, 그 다음에 V4 해서 쭉쭉쭉 가고, 그 다음에 E16, E61 저런 식으로 선이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왼쪽의 그림이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맞잖아요? 여기 네네 이원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간에 거는 제가 그냥 간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저 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음. 각각 계산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값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끼리.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값이 있는데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옆에 물 분자가 H 분자가 있네. 왼쪽에도 H 분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H 분자가 있네. 값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혹은 뭐 인터랙션을 하면서 자신의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살짝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나오는 건 마찬가지로 힘이 이 나오는 각 거죠. 원자에 대해서 에너지와 세계의 힘이 나오는 거죠. 이거 참 저희 뭐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사람들이 되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근 10년 안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재밌었고요. 이게 음, 장점이 뭐냐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저 물 분자들을 돌려도 전체를 돌린다고 해서 에너지나 힘이 바뀌진 않잖아요. 음,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말로 로테이션 인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음, 뭐 전체 시스템을 돌리거나 혹은 전체 시스템을 옆으로 움직이거나 해도 에너지와 힘은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이미 돼 있는 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효율성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까지가 머신러닝을 이용한 제로의 이해, 특히 분자 동력학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실제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논문을 같이 볼 건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딱 마무리를 하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논문에서 해석하거나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은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좋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또한 너무 고맙겠습니다.